지금 유럽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이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이, 한때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한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유럽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바로 폴란드입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1인당 GDP가 서유럽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던 이 나라가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이 빠진 함정들을 하나씩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폴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뤄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동구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갓벗어난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던 경제를 어떻게 시장 경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충격요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치 밴드를 한 번에 확 떼어내듯이 모든 것을 급격하게 바꿔버린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수의 과도 재벌들이 국가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일반 국민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서두르지 않았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의 길을 그었습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때도 특정 소수에게 몰아주는 대신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열었고 직원들이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새로 생긴 민간 기업들이 기존 국영 기업들과 경쟁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급격한 혼란 없이 시장 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신중한 접근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1인당 GDP는 고작 1,750달러 정도였으니까요. 서유럽의 10분의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꾸준히 성장했고 한때 훨씬 앞서 있던 나라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갔죠. 지금은 약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가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앞으로 유럽의 희망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이 폴란드의 성장세가 203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죠. 폴란드는 EU 결속기금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2,200억 달러 넘는 자금을 받았고 2027년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니까요. 물론 EU 회원국이라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가난한 회원국들이 겪는 문제가 있죠. 자유로운 노동 이동 덕분에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 잘 사는 나라로 빠져나가버리는 현상 말입니다. 게다가 독일 같은 수출 강국들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높게 유지되면서 위기 때 환율 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와 스페인이 겪었던 고통이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죠. 중앙은행이 하나의 통화 정책으로 독일처럼 성숙한 경제와 폴란드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쪽에 맞추든 다른 쪽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EU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성장하는 경제에는 이득이 더 크죠. 단지 비용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일 시장 체제가 가져온 장점은 명확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었으니까요. 회원국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동기도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EU를 경제 침체의 희생양으로 삼는 논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영국이 증명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겪는 어려움은 유로존 국가들과 거의 똑같거든요. 무엇보다 EU의 협력 없이는 폴란드가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핵심은 참여 방식에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아직까지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유로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EU의 여러 기능에는 참여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전략 덕분에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타협할 필요가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관리도 더 수월해졌으며 환율 조정을 통해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었죠. 물론 아직도 유럽 지역의 부침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덜할 뿐이죠. 더욱 중요한 건 EU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폴란드는 산업 다각화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서비스업과 기술 분야를 우선순위에 뒀죠.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이제 폴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의 11%, GDP의 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피아트, 도요타,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터리와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폴란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넓게 보면 유럽의 기술 허브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고전할 때 두각을 나타냈죠. 엄청난 노력 끝에 폴란드의 ICT 시장은 2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4% 이상씩 커지고 있죠. 원래 크지 않던 경제에서 이런 성장은 GDP를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그것도 기술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말이죠. 이런 집중 덕분에 교육과 숙련 노동력 개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ICT 관련 학과에 등록한 학생이 6만 7천 명이 넘고 IT 분야 종사자는 44만 명에 달합니다. 인재 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폴란드는 한동안 중진국 함정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 국가 문턱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못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두뇌 유출 문제도 역사적으로 심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겪는 나라가 폴란드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심한 편도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숙련 인력 유출에 대응하는 방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2019년부터 폴란드는 26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대폭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디지털 폴란드 같은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혁신을 지원하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바르샤바,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같은 도시들의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 늘렸습니다. 이 도시들은 지난 20년 넘게 기술 허브로 성장해왔으니까요. 이런 노력들이 많은 기술 혁신을 이끌어냈고 그 자체로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폴란드 노동자들은 독일 같은 곳에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거대한 조직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겠죠. 게다가 정체된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될 겁니다. 반면 폴란드가 제시하는 건 다릅니다. 급여는 낮을 수 있지만 기술 분야 젊은이들은 최첨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 경제 중심지들은 이런 모험을 여력이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국경 너머로 인재를 유인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생활 수준과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분명 효과적이죠.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산업 플레이어가 당신이 더 많이 배우고 의미 있는 팀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판다면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남아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흥미진진한 길과 안전한 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옳고 그름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폴란드 도시들의 급여가 훨씬 낮긴 해도 생활비 역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삶의 질은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지금까지 이 방식은 폴란드에게 윈윈 전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소득 지위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유럽에 떠오르는 혁신가로서 실리콘밸리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 투자를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그 결과 두뇌 유출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말이죠. EU 자금과 연구 개발 투자 말고도
폴란드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군사비 지출입니다. NATO 회원국들 중에서 폴란드는 군비 경쟁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스와 함께 유럽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들 반열에 올랐습니다. 유럽이 미국에서 벗어나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군사 채널이 아니니까 전략 분석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지출은 지출입니다. 그리고 이게 폴란드 경제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거의 5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추가로 모집하려는 계획 외에도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심의 방산업체들로 전환하는 흐름은 이 나라의 또 다른 거대한 산업 기회가 될 겁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부담스러운 이익이라고 할까요? 먼저 부담스러운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는 물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300% 넘게 증가했으니까요. 물론 이 지출 중 상당 부분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비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결국 교체해야 하죠. 대규모 군사비 지출을 축소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NATO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글로벌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샌드백 신세였거든요. 이들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 사이 이건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군대 지원 기금, 대출과 채권 발행 같은 복잡한 금융 메커니즘, 예산 조정, 앞서 언급한 자본 투자 등으로 이 부채 증가를 늦추려 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추악한 일이긴 해도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명백한 이점 중 하나는 일시적이긴 해도 실업률을 낮춘다는 점이죠. 제대로만 운영되면 나중에 민간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지가 생기면 더 나은 도로, 병원 같은 이중 용도 시설, 민간 통신에도 도움이 될 사이버 보안 인프라 같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맥락에서 특히 동유럽에 적용되는 독특한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분야 긴장 고조 말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여러 나라의 주요 화석 연료 공급국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폴란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바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입니다. 이건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심슨 시대의 원전에 대한 낙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은 장기 경제 번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연구 개발부터 재정 건전성,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게 인상적이고 폴란드가 받는 헤드라인을 충분히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아직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진짜 선진 EU 국가들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네덜란드 같은 곳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죠. 그것도 이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침체된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단순히 따라잡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정체된 강자들을 추월할 궤도에 있는 걸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최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다른 중진국들보다는 확실히 앞서가고 있죠. 스페인이 현재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조만간 폴란드가 그들을 추월할 거라는 예측도 꽤 많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지배적인 경제 대국이지만 에너지 정책과 성장률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강하지만 EU에서 가장 높은 공공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죠. 2026년까지 GDP의 11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이들을 엄청나게 강타했고 이제야 겨우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중요한 점은 폴란드의 군사비 지출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팬데믹 저점을 이웃 나라들처럼 심하게 겪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룬 모든 지출 정보를 고려하면 2030년을 향해 가면서 외부 자금이 어떤 이유로든 줄어들거나 멈춘다면 여전히 부채 문제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낮은 임금이 EU 내에서
저렴한 생산 거점을 찾는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아서 임금이 이윤의 기존 경제 강국들과 비슷해지면 그 투자는 아마 둔화될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폴란드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뤄온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이 나타난 방식은 가장 수익성 높은 분야의 외국 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워낙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도 국가들이 정체되어 있다 해도 그들을 추월하는 건 엄청나게 높은 장벽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폴란드 성장의 상당 부분이 이 정체된 경제들에 완전히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폴란드는 확장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겁니다. 내륙국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중국하고만 교역했다면 누리지 못했을 근접성의 이점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부러울 만한 이웃이나 뛰어난 자원 우위, 오랜 기간 축적된 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받은 카드를 가지고 극도로 잘 플레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혁신을 유지하고 고소득 지위에 도달하면서 노동력에 보상하며 관리 불가능한 부채 같은 전형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분명 지역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대륙의 나머지 국가들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괜찮은 사례 연구는 되겠죠. 폴란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유럽 경제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죠. 혁신을 계속 이어가고 인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경제 강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